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저도 어벤져스 엔드게임 참 재밌게 봤지만 이런 좋은 영화의 성적표가 관객 147만 명이라는 거 참 아쉽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딱 맞는 영화기도 했고 신하균, 이광수 배우들 연기도 좋고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도 좋고 게다가 재밌기까지 했기에 속사감이 더 커지는 건데요. 그래도 이광수의 좋은 친구들이 40만 관객이었던 걸 생각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보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IPTV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 통해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불운의 명작 준비해봤습니다. 이미 어떤 영화인지 눈치채신 분들 많을 텐데 허윤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더 큰 사랑받아 마땅한 영화 소개해 주시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완벽한 하나. 약간은 부족한 듯 싶지만 그러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벽한 한 사람이 되는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음료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2잔, 오렌지 주스 한 잔이요. 사이즈는 가장 큰 걸로 주시고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져가겠습니다. 어디 다니고 그러려면 최소한 지 의자는 가지고 다녀야지. 나처럼. 학생은 수행평가용이니까 20시간에 10만 원. 13만 원. 13만 원. 자, 다음 사람. 다음. 제가 봉사 시간 좀 챙겨줄 수 있는데. 너무 안 뜨겁게, 동구야. 안 뜨겁게. 형아 수영 가자. 형아, 내가 휠체어 안 밀면 아무데도 못 가지. 그래, 임마. 한 바퀴도. 약속, 포장, 복수, 복사. 복사. 우리 한 몸이라며. 동구 오빠 너무 이용해보는 거 아니에요? 디길레 마장스카 동구 바보 아니다. 누구도 우리 무시하면 진짜 무시무시하게 대해주는 거야. 빠르다 빨로. 그냥 줘. 뜨거워. 날 개야. 네, 머리 좀 쓰는 형, 이 몸 좀 쓰는 동생의 이 영화. 사실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애인을 다룬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신파쪽 내지는 감동을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나의 특별한 형제는 그런 거 없이 개연성 있게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도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죠. 사실 이 나특형엔 받아주고 적고 싶은 명대사도 많더라고요. 혹시 인상 깊은 대사 있으셨어요? 그 박신부로 나오는 권혜요 씨가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 초반부에 책임의 집이라는 그게 보이는데 궁금했습니다. 왜 책임의 집이라고 할까? 근데 그게 이제 등장 인물 간의 대사로서 그 뜻이 해석이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해석이었습니다. 맞아요. 책임을 져야 된다. 한번 태어났으면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권혜요 씨의 표정이나 말투가 부모도 너희들을 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너희들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테니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희들도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비춰졌고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태어났으면 살아갈 책임이 있다. 전 사실 그 책임이 그냥 박신부의 책임이나 우리 어른, 사회의 책임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뭐 장애인에게 하는 얘기였고 사실 그게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죠. 태어났으면 살아갈 책임이 있다. 저도 굉장히 좀 깊은 공명이 오는 그런 말이었고 저는 또 이 신하균 씨가 한 말도 하나 또 되새겨보고 싶어요. 그 이제 거기 이솜양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가처럼 찍어요. 그 수영 선생님, 광수 내가 동구의 휠체어 수영을 안 돕는 밀면 선생님인데 아무데도 못 가지. 이솜 씨가 묻잖아요. 줄기세포가 발달돼서 걷게 되면 뭘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신하균 씨가 새하가 얘기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 뛰어가고 싶어.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맞다. 이런 우리가 사실 걷고 뛰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되새기는 말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여기 지원 취소 결정 났어. 그럼 너도 동구랑 떨어지게 되는 거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사실 좀 재밌기 시작해요. 이 세하 신하균 씨가 뭐 이렇게 봉사 시간, 요즘 학생기록부 뭐 그걸로 수시로 대학 가야 되고 하니까 또 뭐 외국에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20시간에 10만 그래서 원. 이 생활기록부에 13만 봉사 시간 올려주는 걸로 사람? 1시간에 5천 원, 20시간에 10만 원. 필요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이 기부할 장애인들하고 필요한 놀아주는 거 사람들 3만 원 이렇게 돈을 받아요. 이게 사실 보통의 그 장애인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존인물 최순규 씨의 실화라고 하고 근데 뭐 재밌게는 봤지만 이렇게 돈 받고 봉사 시간 주는 거 범죄겠죠? 예, 그렇죠. 범죄죠. 형법 이제 231조를 보면 권리나 의무 그리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사문서죠. 사문서를 위조나 변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범죄를 좀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행평가 시간을 적어서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시간을 가지고 뭔가 뭐 학업에 반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 이런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속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업무 방해 이 범죄도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요구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아가 해준 거잖아요. 이 가짜 봉사 시간 요구한 이 학생, 외국 유학 가려는 이 학생, 이 사람들도 처벌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세하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접근을 해서 부탁을 했다면 뭐 방조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세하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었는데 갑자기 접근을 해서 당신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교사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좀 학생들 미성년이잖아요. 그럼 또 미성년이라 처벌을 피하거나 뭐 감경받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성년에 비해서 미성년자는 조금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서 일반 성인에 비해서 이 좀 가볍게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봉사 시간 잘 받아서 근데 이거 이 생활기록부 이 뭐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립대학에 만약 합격을 했다. 그럼 이거는 사립대학도 아니고 뭔가 국립대학이면 나라를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더한 중하게 처벌될까요? 국립대라는 거는 일종의 관공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립대학 교수나 임직원들은 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사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각 이 못했네. 국립대학 그리고 국립대학교 임직원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 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학교면 업무 방해인데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요. 그 공무집행 방해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왜 이렇게 수능 같은 거 볼 때 대리 시험 보게 하는 거.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걸로 처벌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고3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고3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는 거는 교육부가 주최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공신력 있는 시험을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네. 이 시험을 부정행위라는 위계가 되는 거죠. 위계로서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하 신하균 씨가 이번엔 아예 직접적으로 본인이 뭔가 죄를 진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일단 박 신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하가 정말 이 모든 이 책임의 집 아이들의 아버지처럼 가장 아닌 가장이 됐잖아요. 뭔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지역 수영대회가 있어? 상금이 있어? 근데 우리 동부가 수영을 잘하잖아요. 여길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 막 갔는데 마감이 됐어요. 아니 이 공무원 절대 안 받아준다. 난 마감한다. 이러고 안 받아주니까 이제 막 세아가 들어 누웠잖아요. 사실 이 들어 눕는 거 요것도 뭔가의 그 구청 사람 일을 방해한 거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 구청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한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그쵸. 봐주게 되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뭐 유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해놓은 원칙을 깨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무를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력이죠. 위력으로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가 이제 성립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들어 누우면서 뭐 폭행을 했다, 장애인을 밀쳤다, 폭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아는 장애인이잖아요. 혹시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비장애인보다는 처벌을 좀 살짝 덜 받을까요? 형법에는 이제 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감경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네. 형법 제 11조에 보면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요 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제 필요적으로 죄를 감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하균 씨가 연기를 한 그 장애 유형이 학생은 수행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거든요. 전신마비죠. 네, 일종의 전신마비인데 이 경우에 11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이 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하균 씨가 11조에 의해서 이 저지른 범죄를 감경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장애인 중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만 있는 게 아닌데 왜 11조는 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만 규정해 놓았을까요? 이게 사실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일제시대 때 있었던 형법의 일부라고 그러고요. 이 형법 조항이 그대로 우리 법에 이제 계승이 된 건데 사실 당시에는 이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조가 요 분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거나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거의 만약에 전신마비였다면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고 밖을 그랬을 다니지 것 같습니다. 않아서 예.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럼 우리 동구는 이 지적 장애인이잖아요. 그럼 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아니에요. 그러면 동구도 만약에 어떤 죄를 저지르면 감경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 동구 같은 경우에는 11조 적용은 받을 수가 없고요. 대신 이제 형법 10조 적용을 받아서 조금 감경이 될 수 있는데요. 10조. 형법 10조를 보면 심신장애인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항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는 감경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좀 정신지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제10조 2항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감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신장애인 항목이 있군요. 근데 그 아까 청각장애인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어떤 청각장애인이 한 100명을 상대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시에 뭐 죄를 안 받거나 감경받거나 막 그랬겠네요. 이게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사기를 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기꾼이 농화자고요. 그리고 사기를 당한 이 수십 명 또한 농화자고 아이고. 그 피해액이 수십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기의 대상이 된 이 농화자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러겠네요.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기된 문제가 과연 형법 11조 농화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조항이 이렇게 정상인보다 더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되면 이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런 비판이 많았고요. 이래서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돼서 이제 필요적 감경 조항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군요. 다행이네요. 정말 뭐 전신마비 이런 지체장애자는 안 돼. 청각장애, 심신장애는 무조건 돼.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각장애인 중에 이렇게 비장애인보다 더 교묘하게 사기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 뭔가 선택적으로 감경해야 된다. 그게 좀 맞게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고요. 지금 이게 뭔가 우리 주인공들의 죄를 따지고 있는데 동생 이광수, 동구도 살짝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인형 뽑기를 엄청 잘하잖아요. 동구가 이걸 뽑을 정도면 인형 장사들이 남아 있겠어? 근데 나만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또 옆에 못 뽑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뽑아줘요, 대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재능 같기도 하고 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인형 뽑기를 지금 설치한 업자다라고 생각하면 내 업무를 내 돈벌이 업무를 방해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제 형법 314조를 보면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라는 거는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위계,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건데 위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할 때 또는 뭐 유혹을 하거나 기망을 해서 그러한 수단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구의 이 인형 뽑기 기계와의 상황을 보면 사실 동구가 그 기계를 속이거나 뭐 유혹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한 것도 아니고요. 그쵸. 착오, 부지 이런 걸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기계를 겁박하거나 이제 위력이죠. 저 뭐 기계를 때려 부시거나 그렇죠. 이런 예, 것도 그런 아니고. 상황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동구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인형을 뽑았다면 그게 1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업무 방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구의 탤런트. 그렇게 인정되면 저도 좋겠고요. 근데 최근에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형 뽑기 그 기계에서 방향키를 조작해가지고 인형을 싹 쓰리해가지고 간. 요 경우는 동구랑 좀 다르겠죠. 조금 다르겠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요. 특정한 부분으로 방향키를 이렇게 탁탁 치면 쥐는 힘이 100%가 되면서 인형을 꽉 쥐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위를 놓고 이게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되느냐 이게 뭐 사람들이 네. 네, 재밌게 얘기를 하던 거였는데 네, 설왕설래했군요. 그렇죠. 예,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면 사기죄라는 것은 이 인형 뽑기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을 특정한 방법으로 속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행위에서 뭐 이렇게 방향키를 툭툭 쳤다라는 게 과연 이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을 속인 거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아니고.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할 게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지를 네. 봐야 되는데 사실 인형 뽑기 기계는 컴퓨터입니다. 안에 이제 그렇죠, 전자 일종의. 기판이 들어 있고요. 네. 특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 입력에 따른 결과가 이제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한 명령, 뭐 몇 시 방향으로 툭툭 치면은 이게 100%의 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부정한 명령을 입력을 해서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게끔 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방향 키를 이용해서 조작을 한 행위는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와, 인형 뽑기 기계 하나에 또 이런 범죄가 숨어 있다, 죄목이 숨어 있다. 굉장히 또 새로운데요. 아, 또 이 나의 특별한 형제 얘기하면서 요 장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구와 세아가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느냐. 결국은 뭐 동구를 버린 사람이 있었죠. 박동우 씨는 누구랑 살고 싶습니까? 강정순과 살고 싶어요. 아니 통화 이름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뭐? 당신이 먼저 통구 내려가. 엄마 수영장에 놓고 갔어요. 원래 수영을 잘했던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동구는 수영을 해서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러고 또 결국은 그게 텔레비전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데 자 여기 그 불행의 비극의 시초가 됐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엄마가 수영장 가자 해놓고 수영 가방 갔는데 막 수영하고 끝나고 고개 탁 들었더니 그 끝에 있을 것 같은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놓고 갔어요. 엄마의 죄목은 무엇일까요?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경우에 뭐 존속 유기죄가 되냐 안 되냐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되지 않을까요? 존속이라는 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을 버리거나 부모님을 유기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가 되는 위쪽으로.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이를 버렸을 때는 존속 유기라기보다는 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세아 형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또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이 장면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되시면 가슴 뭉클하실 텐데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이제 동생을 찾으러 가요. 이 동무가 없어져가지고. 근데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인도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인도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요만큼 골목에서 차 나오는 도로였다가 다시 또 턱 있고 또 올라가요. 그러니 뭐 인도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뭐 요철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보도블록에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로 쉬앙 가요. 아 이게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차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전동 휠체어에도 차도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뭔가 위험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의료용 휠체어,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맞아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차도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인도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그쵸. 궁금해하시는 좀 분들이 계시는데 헷갈려요. 사실 전동 휠체어는 오토바이나 차가 명백하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법상 해석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학용 같은 경우에도 전동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 다리인 거군요. 다리 그렇죠. 대신. 이게 다리입니다. 아하. 다리라고 봅니다. 우리 법은 이걸 다리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행자의 일부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세아에게는 전동 휠체어가 다리다. 그러니까 인도로 다녀야 된다. 아 그래서 조금 인도 이렇게 평평하게 조금 이것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편한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그러면요 요새 왜 길에서 젊은 분들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무슨 전동 퀵보드인가 그런 거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싱싱이 같은 건데 전동이 달려서 차처럼 쫙 가던데 이거는 오토바이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동 휠체어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도 여기 오면서 그걸 타고 왔는데요. 오면서 굉장히 많은 법을 사실 어기면서 왔습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탔기도 하고 법 규정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구나.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오토바이처럼 취급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면허증도 필요하고요. 타려면 헬멧도 필요하고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위법이네요. 그렇죠. 예. 아, 잘못을 자동차처럼 하고 있다는 오토바이처럼 겁니다. 차도를 차도로 가야 다녀야 되는 되는 거군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 보면 전동 휠체어는 인도, 퀵보드는 도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법규 어겼을 때처럼 벌금 내나요? 면허 만약에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벌금을 내는 거고요. 30만 원. 네. 예, 꽤 셉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 2만 원, 인도에서 타다가 걸리면 범칙금 4만 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인도에서 퀵보드를 타다가 어떤 아이를 치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것은 도주, 뺑소니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전동 퀵보드 얘기해 주신 거죠. 아 사실 이 영화 나의 특별한 장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또 이걸 법률로 풀어보니까 저는 더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 영화가 재밌어서 그런지 법 얘기도 더 쉽게 술술술술 풀렸다 싶은데 이렇게 법률을 영화를 통해서 더 가까이 우리 곁으로 데려다 주시는 능력자가 허윤 변호사십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좋은 해설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나특형의 주인공 세하.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쾌활하고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인물로 탄생시킨 배우 신하균 씨. 인터뷰로 만나니 이 스크린 위에 연기의 신, 그 별명, 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소년 같은 미소와 겸손을 겸비한 한 남자가 있어 정말이지 멋져 보였는데요. 그와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분의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대학 시절부터 남의 칭찬은 후하고 자신을 향한 호평엔 부끄러워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신하균 특유의 그 소년 같은 미소는 그때도 똑같았다고 그래서 아주 인기 많은 남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세월에도 변함이 없다는 거. 배우 신하균이 내면까지 빛나 보이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겉모습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 우리 내면의 멋도 돌아보는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